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요. 얼어붙은 두만강 한복판에서 저는 7살 딸을 등에 업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발밑의 얼음은 삐걱거리며 금이 가고 있었고 제 뒤에서는 보위부원들의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를 찢는 듯 했는데 딸아이 은하는 제 등에서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리에 씌워진 낡은 방한모가 눈보라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딸이 직접 한 땀 한 땀 떠준 그 해진 방한모였어요. 왜 저는 그 추위 속에서도 이 방한모를 끝까지 벗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김정숙군 산포리 산림경비대 소속이었죠. 42년을 살면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직함이었거든요. 제 일은 국경지대 숲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최전방 숲을 말이에요. 매일 새벽 5시면 저는 산림초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초소는 해발 800m 지점에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 두만강이 굽이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입은 군복은 일반 인민복보다 두껍고 튼튼했죠. 러시아제 방한복이었으니까요. 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가죽 군화는 영하 30도에서도 동상을 막아줬어요. 제 임무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산림 순찰, 불법 벌목을 단속하는 거였죠. 둘째는 밀수 차단,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꾼들을 척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야생동물 보호, 멧돼지나 노루 같은 귀한 짐승들을 밀렵꾼들로부터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이 3가지 임무를 수행하려면 숲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소나무와 이깔나무를 구별하는 법부터 나무 나이테를 읽는 법까지 다 알았거든요. 침엽수림대와 화렵수림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어느 계절에 어떤 산나물이 나는지도 훤히 꿰고 있었죠. 특히 저는 야간 독도법에 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과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보며 정확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손전등 없이도 달빛만으로 지형지물을 읽어내는 기술도 있었어요. 제가 쓰던 장비도 꽤 좋았습니다. 소련제 PU-1 망원경은 3km 밖의 사람 얼굴도 또렷하게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군용 나침반은 야광 눈금이 새겨져 있어서 밤에도 방위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제 허리춤에는 늘 다용도 칼이 차 있었는데 이 칼로 밧줄을 자르거나 나뭇가지를 치거나 비상시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순찰 루트도 정해져 있었어요. 매일 오전에는 북쪽 능선을 따라 2시간 반 동안 걸었고 오후에는 강가 쪽 갈대숲을 1시간 반 정도 점검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동물의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죠. 멧돼지 발자국은 2개의 발굽이 뾰족하고 노루 발자국은 더 작고 가늘었거든요. 사람의 발자국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군화 자국인지 운동화 자국인지 얼마나 오래된 발자국인지도 알 수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동절기 생존술이 필수였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서는 땀을 흘리면 절대 안 됐거든요. 땀이 식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호흡하며 걷는 법을 몸에 익혀뒀습니다. 눈 속에 갇혔을 때 살아남는 법도 알았어요. 눈을 파서 옴집을 만들고 몸을 웅크려 체온을 보존하는 거였죠. 제가 이런 기술들을 익힌 건 군부대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신병 훈련 때부터 저는 숲속 생존 훈련을 받았거든요. 지도 읽기, 측량법, 야간 행군, 적설지 행군까지 온갖 훈련을 다 거쳤죠. 특히 동물 추적술은 늙은 산림 감독관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30년 넘게 숲을 지킨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알려주더군요. 숲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요. 배급도 남들보다 나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 가루 200g밖에 못 받을 때 저는 감자 500g에 옥수수 가루 300g까지 받았거든요. 가끔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돼지고기 통조림도 받았어요. 제 아내와 딸 은하는 덕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은하는 7살이었는데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초소에서 돌아오면 은하는 언제나 제 품에 안기며 오늘 숲에서 뭘 봤냐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특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보이부 지도원 리처런이 가끔 초소에 불쑥 나타날 때면 저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리처런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곤 했는데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제 등 뒤에 매달린 배낭이었죠. 그 배낭 안에는 은하가 떠준 낡은 방한모가 들어있었거든요. 붉은 실로 짠 군데군데 해진 그 모자를요. 리처런은 한 번은 제게 다가와 김영호 동무는 가족을 많이 아끼는 것 같소. 특히 그 어린 딸을 마리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무언가 경고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저 예, 국가와 인민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국경 경비대 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동료 경비대원들끼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밀고 할지 모르는 판이었으니까요. 식량 창고 점검할 때도 늘 조심했습니다. 배급표에 적힌 수량과 실제 받는 수량이 다르면 즉시 의심받았거든요. 한 번은 동료 하나가 배급사를 조금 빼돌렸다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친구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하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죠. 그 작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요.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잠들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산림경비대원으로 속으로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요. 초소에서 평소처럼 망원경으로 국경선을 훑고 있었는데 오전 9시쯤 됐을 때 보이부 검은색 지프차가 예정에도 없던 시간에 나타났거든요. 평소에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오던 차량이 갑자기 이틀이나 일찍 나타난 거였어요. 제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죠. 그냥 일정이 바뀐 거일 수도 있었는데 제 본능은 뭔가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지프차에서 내린 사람은 리처런 지도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초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걸린 배낭에 머물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낭 안에는 은하가 떠준 방한모가 들어있었거든요. 리처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제 책상 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봤을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듯 그는 조용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문 앞에서 돌아서며 제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최근 국경 경비가 허술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특히 야간 순찰에 구멍이 많다고 하더군요. 화요일 아침 배급 담당자가 초소에 올라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식량 자루가 제 앞에 놓였거든요. 옥수수 가루 300g이 아니라 고작 100g밖에 안 됐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적냐고요. 그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상부 지시라고만 대답하더니 서둘러 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제 눈을 피하는 태도가요. 평소 같으면 한두 마디 농담이라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마치 저를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떠났거든요. 저는 식량 자루를 들고 초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자루가 너무 가벼웠어요. 이 정도 양이면 저 혼자 사흘도 버티기 힘들 텐데 은하와 아내까지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산속에서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손으로 긁어 모아 주머니에 가득 담았거든요. 손가락에 흙이 파고들고 손톱 밑이 까맣게 더러워졌지만 저는 계속 주웠어요. 이것이라도 가져가야 은하가 굶지 않을 테니까요. 수요일 밤 저는 초소를 몰래 빠져나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최성철을 만났습니다.
성철이는 국경경비대 3소대 소속이었는데 가끔 정보를 나누곤 했거든요. 어두운 숲속 바위 뒤에서 만났을 때 성철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제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보위부에서 탈북 방조 혐의로 산림경비대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요. 특히 국경지대 근무자들의 가족관계까지 뒤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철이는 제 어깨를 꽉 잡으며 조심하라고, 절대 꼬리 잡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성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5소대 소속 산림경비대원 한 명이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못 본 척 눈 감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성철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너도 조심해야 한다고, 특히 리철환이 너를 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철환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위부가 누군가를 찍으면 그 사람은 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내서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은하가 고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있었는데 은하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급히 군 의무실로 달려갔지만 의무병은 약이 없다고 그냥 물이나 많이 먹이라고만 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요.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배급도 끊겼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은하는 잠결에 신음하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녀린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금요일 아침 순찰 중 저는 두만강 얼음 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강을 건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발자국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천 조각이 얼음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실로 짠 낡은 천 조각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천 조각이 은하의 방한모실과 똑같은 색깔이었거든요. 저는 그 천 조각을 주워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누군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 천 조각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하필 은하의 방한모와 같은 색깔인지, 제게 보내는 경고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소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류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데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서류 모서리에 묻어있던 먼지 자국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물건을 뒤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초소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 대체 누가 들어온 걸까요? 보위부였을까요? 아니면 동료 중 누군가가 리철환의 지시를 받고 제 물건을 뒤진 걸까요? 저녁 무렵 복도 끝에서 동료 2명이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사람들이 제 눈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거든요.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면 천장만 쳐다봤거든요. 은하의 거친 숨소리가 옆방에서 계속 들려왔고 아내는 딸 옆에서 밤새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보위부 치프차, 줄어든 배급, 동료의 경고, 강 위의 천 조각, 뒤적인 서류, 동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일요일 아침, 저는 강변에서 발견한 천 조각을 집 뒤뜰 나무 밑에 몰래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삽으로 30cm쯤 깊이 파서 숨겼거든요. 흙을 덮고 그 위에 낙엽을 뿌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위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도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르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9시 초소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리처란 지도원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군복 차림에 권총을 찬 채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는 곧바로 물었죠. 최근 국경 순찰 중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특히 강변 쪽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리처라는 제 대답을 듣고도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고 서류 더미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산림경비대원의 의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국경보호와 산림자원 수호라고요. 그러자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동무라면 강변에 남은 탈북자 흔적을 왜 보고하지 않았겠냐고 냉랭하게 쏘아붙이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강변에서 발자국을 봤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천조각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리처라는 제 반응을 즐기듯 느리게 초소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국가를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란 없다고 동무도 잘 알 거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초소에서 평소처럼 순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위부 차량 2대가 초소 앞에 멈춰 섰어요. 리처란과 함께 낯선 보위부원 3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우라고 명령했죠. 어디로 가냐고 묻자 리처란은 그냥 따라오라고만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보위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익숙한 산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는 보위부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저는 회색 콘크리트로 된 을씨년스러운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신문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냉기가 감도는 방이었어요. 낡은 철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2개가 전부였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리처라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소속, 그리고 탈북 방조 혐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방조라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연히 발자국을 봤을 뿐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처라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강변에서 탈북자 일가족이 국경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위험한 얼음 위를 건널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강변 근처를 순찰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부인했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냥 평소처럼 순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리처란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주머니에 숨겼던
바로 그 붉은색 천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집 뒤뜰에 묻었는데 누가 파낸 걸까요? 리처라는 그 천조각을 제 앞에 놓으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처음 본다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제 떨리는 손을 보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제 과거를 들추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 제 아버지가 배급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일을 들먹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리처라는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또 제 아내의 친척 중 한 명이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는데 그들은 제 가족의 뿌리까지 모조리 조사해 놓은 거였어요. 리처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 딸 은하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죠. 병약한 딸을 둔 아버지라면 국가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자칫 잘못하면 그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넌지시 경고하더군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니까요. 신문은 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모른다고, 보지 못했다고, 무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리처라는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사흘 안에 자백하지 않으면 제 가족 모두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신문실을 나올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햇살도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든 은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리처런의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고였어요. 제가 자백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수용소행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두만강이 얼어붙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으면 리처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사흘 안에 자백하라는 최후 통첩, 그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자백을 해도 수용소행, 자백하지 않아도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말은 똑같았죠.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은하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달빛이 창문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하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하는 가녀린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거든요. 저는 은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약도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이제 곧 수용소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이 아이가 살아남을 리 없었죠. 저는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제 손에 폭 감싸졌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은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밥상, 깨진 사기 그릇, 해진 이불, 벽에 걸린 작은 가족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하나가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 누군가에게 끌려갈지, 언제 굶어 죽을지, 언제 얼어 죽을지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은하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나무 판자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에게서 몰래 바꿔둔 돈이었죠. 북한 돈으로는 300원, 중국 돈으로는 500위안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돈을 꺼내 속옷 안쪽에 꿰맸습니다.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비상식량도 챙겼습니다. 말린 감자 몇 개, 옥수수 가루 한 줌, 소금 조금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 배낭 깊숙한 곳에서 은하가 떠준 방한모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로 짠 군데군데 해진 그 모자를요. 저는 그 모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이 모자가 있으면 은하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저는 아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위부의 협박, 수용소행 위협,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탈북뿐이라는 사실을요. 아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는다고, 가도 죽을 수 있지만 가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은하를 위해서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아내를 꽉 껴안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낮, 저는 초소에서 지난 몇 년간 익혀둔 국경지대의 모든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비대 순찰 시간표, 강의 얼음 두께, 안전한 도하 지점, 중국 쪽 지형,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 장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요. 제가 산림경비대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탈출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사흘 뒤가 금음이었어요. 달빛도 없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죠. 그날이 D-데이였습니다. 경비대 순찰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뜸했습니다. 그 시간을 노려야 했어요. 강을 건너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저는 은하를 업고 갈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밧줄로 아이를 제 등에 단단히 묶어야 했어요. 혹시 제가 넘어지거나 얼음이 깨져도 은하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내도 밧줄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우리 셋이 하나로 묶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은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은하의 작은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꼭 살려내겠다고, 반드시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하의 뜨거운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때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두만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 강을 건너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방식으로 죽는 것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 남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면 적어도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아니, 삶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 12시 정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은하를 등에 업고 밧줄로 제 몸과 단단히 묶었거든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등에 딱 붙었고 밧줄이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아내는 제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목에도 밧줄을 묶었어요. 우리 셋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죠. 밧줄 길이는 3m 정도였는데 너무 짧으면 함께 빠지고 너무 길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저는 밧줄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팔자 매듭이었는데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거든요. 배낭 안에는 말린 감자 5개, 옥수수 가루 한 주먹, 소금 조금, 그리고 은하의 방한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다용도 칼을 차고 가슴팍에는 중국 돈을 꿰맨 천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어요. 나침반은 목에 걸었고 작은 손전등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은 절대 켜면 안 됐어요. 불빛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끝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집에서 은하가 태어났고 저 집에서 우리는 웃고 울었고 저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는 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초소를 빠져나가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고 경비대 순찰 패턴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거든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순찰 교대 시간이라 가장 허술했어요. 저는 숲길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발밑에 눈을 밟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가 많은 곳을 골라 걸었거든요. 나뭇가지를 밟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어붙은 강의 윤곽이 희미하게 구분됐어요. 강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제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폐속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저는 강가에 도착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얼음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손에 든 나무 막대기로 얼음을 톡톡 두드려 봤어요.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 두께는 최소 20cm는 돼 보였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강 중간쯤에는 물살이 빠른 구간이 있어서 얼음이 얇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은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제 등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고열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저는 아이의 입에 헝겊 조각을 물렸습니다. 혹시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낼까 봐요.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쩍 하는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의 상태를 느끼려 노력했어요.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을 넓게 벌리고 최대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을 4분의 1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상류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랜턴 불빛이었습니다. 경비대 순찰이었죠. 계획보다 30분이나 일찍 나타난 거예요.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 강가 갈대숲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갈대는 얼어붙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갈대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고 아내도 제 옆에 바짝 붙었어요.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옷을 뚫고 피부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갈대가 흔들려 들킬 테니까요. 랜턴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경비대원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숨은 갈대숲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에 엎인 은하가 작게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기침이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돌려 은하의 입을 막았어요. 제 손바닥으로 아이의 입과 코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은하가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지만 저는 손을 떼지 못했어요. 지금 소리가 나면 우리 모두 죽으니까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은하의 몸부림이 점점 약해졌어요. 아이가 질식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뗄 수 없었어요. 랜턴 불빛이 아직 우리 근처에 있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 딸을 제 손으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랜턴 불빛이 드디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떼었습니다. 은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꼈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제 딸을 질식시켰잖아요. 하지만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순찰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고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육이 얼어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도 일어섰지만 그녀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다시 얼음 위로 나왔습니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얼음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 죽은 물고기 떼였어요. 그 주변의 얼음은 유난히 투명하게 보였는데 그건 얼음이 얇다는 신호였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서 체온으로 얼음을 녹였던 거예요. 저는 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하려면 최소 20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간이면 다음 순찰대가 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회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할 것인가. 저는 정면 돌파를 택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밧줄을 풀어 아내와의 거리를 5m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건너기로 했어요. 제 체중으로 얼음이 버티면 아내도 건널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음에서 소리가 났어요. 끼익, 쩍, 두둑, 온갖 불길한 소리가 발밑에서 터져나왔습니다. 5m를 나아갔을 때 제 발밑에 얼음이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발이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강물이 군화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순간 제 발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니, 얼음에 댄 거였죠. 너무 차가워서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팔과 다리를 넓게 벌려 체중을 분산시켰어요. 얼음이 더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미처럼 기어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손바닥이 얼음에 쓸려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10m를 더 기어갔을 때 얼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젖은 바지가 얼어붙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아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제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요. 아내도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체중은 저보다 가벼워서 얼음이 버텨줬어요. 우리는 간신히 위험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강을 4분의 3쯤 건넜을 때 은하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몸이 제 등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고열이 아니라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은하의 방한모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어 은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딸이 떠준 방한모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이 모자가 있으면 은하가 저를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강 건너편 둔덕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은 얼어서 주먹도 쥘 수 없었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기어갔습니다. 둔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뻤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비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랜턴 불빛이 우리를 향해 일제히 쏘아졌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랜턴 불빛이 강 위를 훑으며 우리가 있는 둔덕을 향해 일제히 쏘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이 밤하늘을 갈랐어요.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쌩하고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에 귓가가 얼얼했습니다. 저는 더 낮게 몸을 숙였어요. 은하를 업은 제 등이 더 큰 표적이 될까봐 거의 기어가듯이 달렸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총알이 제 옆 눈밭에 박히며 하얀 눈가루가 폭발하듯 튀어올랐어요. 차가운 눈가루가 제 얼굴에 날아와 눈을 가렸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으니까요. 경비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도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뒤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랜턴 불빛이 강 위를 흔들리며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가볍고 빨랐습니다. 아이를 업지 않았고 동상에 걸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어요. 은하가 제 등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헝겊에 막혀 희미하게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어요. 손바닥에 박힌 나무가시가 살을 파고들며 쑤셨지만 아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어요. 손톱이 벗겨진 것 같았는데 그녀는 신음 한마디 없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어요. 숲속으로,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네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나무 껍질이 튀면서 파편이 제 뺨을 스쳤고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경비대원들의 발소리가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50m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숲속 지형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200m쯤 더 가면 가파른 언덕이 나오고 그 너머에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곳까지만 가면 우리가 숨을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총성, 여섯 번째 총성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어요. 부러진 가지가 떨어지며 제 어깨를 스쳤고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저는 달렸습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그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히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연결한 밧줄이 바위에 걸렸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아내의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저도 밧줄에 끌려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칼을 꺼냈어요. 밧줄을 자를까 아니면 바위를 돌아갈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을 자르면 아내와 연결이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밧줄을 풀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매듭을 풀어 바위에서 밧줄을 빼냈어요. 5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5초 동안 경비대원들은
우리와의 거리를 30m로 좁혔어요. 7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바로 옆을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였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 발로 땅을 밀어내며 한 뼘씩 올라갔어요. 은하의 무게가 제 등을 짓눌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도 제 뒤를 따라 언덕을 기어 올랐어요. 그녀의 손톱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땅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8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발밑 흙을 파고들었어요. 흙먼지가 튀어 올랐고 저는 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손을 뻗어 정상의 바위를 잡았을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끌어올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언덕 아래에서 랜턴을 흔들며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들도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반대편 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리막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저는 뒤로 몸을 돌려 엉덩이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바지가 찢어지며 엉덩이 살이 긁혔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아내도 제 뒤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9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알이 빗나갔어요. 언덕 위에서 쏘는 총알은 각도가 맞지 않아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곧 언덕을 넘어올 테니까요. 골짜기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깊게 쌓여 있어서 제 허리까지 빠졌어요. 걷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눈이 발목을 붙잡았고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은하의 체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등에서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미약하게 느껴졌는데 그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0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언덕을 넘어온 거예요. 총알이 제 옆 눈밭에 박혔고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아니, 달린다기보다는 허우적거렸어요. 눈이 너무 깊어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의 불빛이었어요.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11번째, 12번째 총성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막무가내로 쏘고 있었어요.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왔고 그중 하나가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른 것 같은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옆구리를 눌렀는데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굳은 결의도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가자고, 춥더라도 함께 가자고요.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평지가 나왔고 눈도 얕아졌어요. 저는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마을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100m, 80m, 50m,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13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성이 더 멀리서 들렸어요. 경비대원들이 중국 쪽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멈춘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그들도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랜턴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었거든요.
아내도 제 옆에 쓰러졌어요. 우리는 눈밭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고통의 눈물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하를 내려 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거의 끊어질 듯 가늘게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은하가 떠준 방한모를 꺼냈습니다. 제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낡은 방한모를요. 그리고 은하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워줬어요. 이 모자가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을 불빛을 향해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를 다시 등에 업고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기어가며 우리는 생존을 향해,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중국 마을에서 우리는 브로커 박명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었는데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명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가격을 불렀어요. 1인당 300위안이라고, 때는 반값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옷에 꿰맨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전부였거든요. 이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길거리에 버려질 거였습니다. 명수는 우리를 허름한 건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습한 방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서 있으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가족 두 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우리는 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하를 바닥에 눕혔는데 바닥이 차가워서 제 외투를 벗어 깔아줬어요. 그 방에서 우리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바로 북송되니까요. 하루에 2번 명수의 누이라는 여자가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감사했어요. 굶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방 안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 공안이 아닐까? 혹시 우리를 찾아온 건 아닐까? 불안에 떨었거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공포를 나눴습니다. 은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아이의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밤마다 아이는 신음하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은하를 안고 밤을 지새웠어요. 아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은하의 이마를 식히고 물을 먹였지만 약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명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고 트럭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약값이 든다고 50위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명수와 틀어지면 우리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몰래 감춰뒀던 마지막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트럭이었는데 짐칸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어요. 안에는 우리 말고도 6명의 탈북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어요. 땀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트럭이 출발했고 우리는 흔들리는 짐칸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윈난성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우리는 6번의 검문을 당했어요. 트럭이 멈출 때마다 짐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이 짐칸 문을 열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수가 공안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게 협상인지 뇌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6번 모두 짐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검문 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하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재빨리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몸부림쳤지만 저는 손을 떼지 못했어요. 짐칸 안다른 사람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잡힐 수도 있다는 분노가 그들의 눈빛에서 보였어요.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하도 살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했으니까요.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우리를 다른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새 브로커는 라오스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미 돈이 바닥났다고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금반지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끼고 있던 결혼반지였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어요. 그 반지는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아내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금은 아니고 노쇠였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지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라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빼서 브로커에게 건넸어요. 라오스 국경까지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사흘을 걸었어요. 산길은 험했고 비탈진 곳도 많았습니다. 저는 은하를 등에 업고 아내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났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산속에서 우리는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늑대인지 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밤마다 들렸어요. 모기도 많았습니다. 온몸이 물려서 가려웠지만 긁을 수도 없었어요. 긁으면 상처가 나고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까지는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갔는데 도중에 2번이나 경찰 검문을 피해 산길로 우회했어요.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길 한복판에 멈춰 섰고 우리는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진 상태였지만 우리는 차를 밀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대사관 사람은 은하를 보더니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은하는 그날 태국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은하가 입원한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로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은하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 낯선 땅에서 숨을 거둘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어요. 신이 있다면 부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일주일 후 은하는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위기를 넘겼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은하를 살려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었는데 활주로에 깔린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온 세상이 암흑이었는데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았습니다. 저는 은하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거든요. 공항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탈북자 전담 창구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우리는 간단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북한에서의 주소, 탈북 경로 등을 조사관에게 말했어요. 조사관은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었죠.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 말투와 한국 말투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억양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50년 가까이 쓰던 말투를 몇 달 만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표로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돈을 내고 사야 한다니 이상했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사가 말하지 않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을 건넜던 일, 은하의 입을 막았던 일, 총에 맞을 뻔했던 일,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건 석 달 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아파트가 배정됐어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였는데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고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거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북한에서 산림경비대원으로 일했던 경력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경력란에 뭘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결국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현장 소장이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혹시 북쪽에서 왔냐고요? 제 말투로 바로 알아챈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소장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다른 일꾼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는 육체 노동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하루 8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우리는 밥을 사 먹고 은하의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점원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더군요. 마치 제가 물건을 훔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비를 걸면 탈북자라는 이유로 더 안 좋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은하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은하를 따돌렸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려댔다고 합니다. 은하는 집에 와서 울며 말했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방장이 거칠게 대했다고 했어요. 일을 조금만 늦게 해도 고함을 지르고 북한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했다더군요. 아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지만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조금씩 기술을 배웠어요. 목공일을 배웠는데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산림경비대원으로 일하며 나무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이 여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어요. 저는 열심히 배웠고 소장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작은 목공소를 차렸어요. 단칸방 크기의 정말 작은 작업실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간판도 입소문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돌렸어요. 가구 수리, 목공 제작, 뭐든지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낡은 의자를 고쳐달라고 가져오셨고 저는 정성껏 고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만족해 하시며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셨어요.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출이 늘었고 생활도 나아졌어요. 은하도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돌림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생겼다고 했어요. 아내도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제 목공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업실에서 은하가 떠준 방한모를 꺼내봤습니다. 낡고 해진 그 방한모를요. 영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저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이 방한모를 끝까지 벗지 못했을까요?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한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은하의 입을 제 손으로 막았어요. 아이가 질식할 뻔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은하를 죽이는 건 아닐까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방한모는 은하가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서툰 손으로 한 땀 한 땀 떠준 그 모자를 쓰고 있으면 저는 은하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자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총탄이 빗발칠 때 저는 그 모자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은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요. 중국 산속에서 굶주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그 모자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태국 병원 복도에서 은하가 깨어나기를 기다릴 때 저는 그 모자를 꼭 안고 기도했어요. 그 방한모는 제게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사랑의 의미였고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자를 벗을 수 없었어요. 그 모자를 벗는 순간 제가 은하를, 가족을, 희망을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그 방한모를 작업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모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다고 은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한국 생활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편견은 있고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어요.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요. 제가 숨쉬는 이 공기가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딸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냉정함도 차별도 경쟁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은하는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주말이면 제 작업실에서 나무 조각을 만들며 놀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넜던 그 얼어붙은 강이 마침내 녹아내렸구나 하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자유롭지만 때로는 외로운 삶이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제가 제 손으로, 제 발로
제 의지로 쟁취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